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지은이는 의학박사 전홍준입니다. 인류 문명사를 돌아볼 때 사람들에게 병이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수렵 채집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없었고 고혈압, 당뇨, 비만, 암 같은 만성 난치병은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인류는 맨발로 흙을 밟고 햇볕을 쬐며 돌아다녔습니다. 먹을거리는 주로 흙에서 나는 식물이었고 날이 어두워지면 깊은 숙면을 취했습니다. 과로와 긴장과 스트레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질병의 관점에서 보자면 재앙은 농업 목축 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동물들과 함께 모여 살게 되자 동물에 기생하던 벼룩, 진드기, 세균, 바이러스 등이 사람에게 옮겨와 병원균이 되었습니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도 박쥐나 돼지, 낙타 같은 동물에게 기생하다 사람에게 감염된 인수공통병원체입니다. 산업혁명기에 낫기 어려운 난치병들이 폭발적으로 발병하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문명이 발달할수록 의학이 발전할수록 환자 수는 더 많아지고 병은 더 잘 낫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육체적 환경은 사육동물처럼 콘크리트 공간에 갇혀 햇볕이나 흙과는 멀어지고 먹는 음식도 대부분 자연과 멀어졌습니다. 마음의 환경도 천지만물과 화목을 이루지 못해 분노, 두려움, 절망 따위의 어두움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문명을 만들고 문명이 병을 만든 것입니다. 병에서 벗어나려면 손상되고 변질된 유전자가 복구되도록 태초의 자연 환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도토리나 콩을 햇볕, 흙, 신선한 공기가 없는 어두운 벽장 안에 가두어두면 부패하게 됩니다. 벽장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도토리와 콩을 꺼내 흙에 심고 햇볕을 쬐면 신운의 유전자에 생기가 들어와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 꽃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도 이와 똑같습니다. 어떤 병을 가진 환자라도 맨발로 흙을 밟고 햇볕을 쬐며 흙에서 자란 식물을 주로 먹고 깊은 생기 호흡을 하게 되면 도토리와 콩이 살아나듯 환자의 생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유전자가 복구되어 병이 사라집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많은 병증의 치유 처방이 이 병이나 저 병이나 별 차이 없이 같아 보이는 이유는 삶의 기본이 태초의 자연으로 돌아가면 어떤 병증이라도 쉽게 낫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원시시대로 돌아가 원시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편리한 문명의 혜택도 누려야겠지요. 삶의 기본만은 태초의 창조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숨쉬고 먹고 움직이고 마음을 써야 유지됩니다. 호흡, 음식, 활동, 마음. 이 네 가지가 생명을 살리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잘 되면 건강과 행복이 오고 잘못되면 질병과 고통이 옵니다. 이 네 가지 기본 요건을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최고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학의 시조인 히포크라테스와 제2의 히포크라테스로 추앙받은 파라켈수스는 치유의 힘은 의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이처, 즉 자연과 하늘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의사들은 열린 마음으로 네이처에서 출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대도는 평이 간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도, 즉 위대한 진리는 쉽고도 간단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의사로 일해온 지난 45년 동안 많은 환자를 돌보며 그들을 통해 배운 게 있습니다. 어려운 환자였어도 병과 고통에서 벗어난 분들은 다 쉽고도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을 추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08년 설날 무렵 KBS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 초청 강사로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그 방송을 보고 오후에 어떤 암 환자의 따님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80세인데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도 점점 악화되어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 같은 분도 무슨 길이 있겠냐며 문의해온 겁니다. 한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종교나 믿는 신앙이 있는지. 그러자 천주교회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믿는지 묻자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잘은 모르지만 제가 이해하는 성경 가르침의 핵심은 내 믿음이 내가 원하는 현실을 가져온다. 즉, 내가 믿는 대로 경험한다. 더 적극적으로는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고 쓰여 있으며 무엇이든지, 즉 어떤 난치병이라도 나았다고 믿으면 낫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께 다 나았다고 믿으시고 담대하게 일어나 걸으시라고 했습니다. 속담에도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말이 있고 예부터 내려오는 가르침 중에는 인명은 제천이요 병불사 약불생이라, 즉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병이 있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약이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소나 과일이나 통곡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담대하게 다 나았다고 마음으로 믿고 걸으라고, 그러면 낫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것은 따님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저 역시 그 어머니가 나을 거라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100% 사망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자가 살아난 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이 일을 잊고 지냈는데 10개월이 지난 크리스마스 무렵에 그 따님이 큰 선물 보따리를 들고 우리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거의 다 좋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했냐고 묻자 어머니가 다 나았다고 믿고 일어나 걸어라.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고 한 말을 그대로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 잘 앉지도 못하고 일어설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 천장에 줄을 매달아 그것을 붙잡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또 햇볕을 쬐면서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걷는 게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면서 밖에 나가서는 나무에 밧줄을 매달아 붙잡고 햇볕을 쬐면서 맨발로 땅을 밟고 제자리 걸음을 하며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수없이 말했는데 실제로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사 잡지인 타임지 2010년 1월 18일자 표지에 새로운 의학 정보가 소개되었습니다. 내용은 후성 유전학에 관한 것으로 유전자는 이제 당신의 운명이 아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과 당신 후손의 유전자 암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2500년 서양 의학의 역사에서 혁명적이고 놀라울 만한 사건입니다.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타고나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의 원인을 따져 올라가면 결국은 세포가 고장난 것입니다. 세포 안에는 세포 핵이 있고 그 안에는 23쌍의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 안에는 2만 3천여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생명의 설계도이자 생리 기능을 관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병을 추적해 올라가면 그 유전자가 고장난 것입니다. 유전자에는 히스톤이라는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가 꺼져버렸거나 변질 혹은 손상되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라면 몇 번째 염색체의 몇 번째 유전자가 작동하지 못한다. 심장병이라면 몇 번째 염색체의 몇 번째 유전자가, 암도 갑상선 암이면 몇 번째 염색체의 몇 번째 유전자가,
유방암은 몇 번째 염색체의 몇 번째 유전자가 고장났다는 것입니다. 2003년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중풍, 암 등 많은 질병이 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질병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부모에게서 타고난 유전자는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신도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유방암 유발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었고 유방암 억제 유전자가 꺼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나 어머니처럼 자기도 결국은 유방암 때문에 죽겠다고 생각한 졸리는 유방에 암이 생기기 전에 그 화근을 없애려고 성성한 유방을 예방적 수술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안타까운 일을 더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전자는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나 어머니로부터 유방암 유전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선택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후손 유전자는 이제 더는 운명이나 팔자가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는데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환경 선택, 또 하나는 마음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암 유전자나 비만 유전자, 탈모 유전자 등 어떤 병적인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좋은 선택을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뇌경색이 오면 뇌세포가 죽어 다시는 재생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치른 시험에 자주 나온 문제 중 하나가 우리 몸에서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재생되지 않는 세포 4가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정답은 뇌세포, 심장세포, 콩팥세포, 관절 연골세포였습니다. 뇌경색으로 중풍이 온 사람은 다시는 뇌세포가 재생되지 않아 회복할 수 없다. 심근경색으로 심장세포가 괴사된 사람의 심장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 콩팥이 망가져 신부전이 오거나 신장 투석을 하는 사람의 콩팥은 되살릴 수 없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아 마모된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연골은 재생되지 않는다는 등 지금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세포를 재생시키는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져 있는데 어떻게 다시 켤 수 있을까요? 육체의 선택과 마음의 선택을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운 유전학은 선천적 유전학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타고나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인데 후성 유전학에서는 내가 생활 습관을 잘 선택하면 유전자를 다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놀랄 만큼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길은 집돼지와 산에 사는 야생돼지는 모양이 다릅니다. 야생돼지는 다리가 길어서 잘 달립니다. 하지만 집돼지는 우리에 갇혀 지내다 보니 다리 세포를 재생시키는 유전자가 꺼져 다리가 짧고 잘 달리지 못합니다. 야생돼지는 배가 홀쭉해 잘 달리지만 집돼지는 배가 뚱뚱해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비만 조절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버린 것입니다. 야생돼지는 주둥이가 길어 흙을 팔 수 있고 송곳니가 나서 칡뿌리도 자를 수 있지만 집돼지는 입이 짧고 송곳니가 필요 없어 나지 않습니다. 야생돼지는 몸에 털이 무성해 더위와 추위를 피하는 데 유리하지만 집돼지는 탈모로 털이 거의 없습니다. 모발 재생 유전자가 꺼져버린 겁니다. 야생돼지는 돼지 열병 같은 병에 걸려도 죽는 일이 거의 없지만 집돼지는 돼지 열병에 걸리면 치사율 100%로 거의 다 죽습니다. 병을 이기는 면역세포 유전자가 다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집돼지와 야생돼지, 즉 멧돼지의 유전자는 원래 같습니다. 그러나
멧돼지를 우리에 가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콘크리트 공간에 가둬서 햇볕을 받지 않게 하고 땅을 밟지 못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화학식품인 가공 사료를 먹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멧돼지는 햇볕 아래 땅을 밟고 돌아다니며 자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먹고 스트레스가 별로 없으므로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앓고 있는 대부분의 병은 이러한 육체적 환경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집돼지들을 산에 풀어놓으면 멧돼지가 될까요? 3세대가 지나면 다 멧돼지가 됩니다. 3세대란 돼지가 잉태하여 석 달 만에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다시 새끼를 낳고 다시 그 새끼가 새끼를 낳으면 3세대로 약 2년 가까이 되면 거의 대부분 멧돼지가 됩니다. 원래 같은 유전자였지만 우리에 가두면서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 고장 났는데 환경을 바꾸어 산에 풀어놓자 잘 달리기 위해 다리가 길어져야 하고 살도 빠져야 하니 관련 유전자 스위치가 다시 켜진 겁니다. 비만이 조절되어 배가 홀쭉해지고 흙을 잘 파도록 입이 길어지고 송곳니가 나고 털이 무성하게 나고 면역력이 생겨 병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3세대만 지나도 모두 멧돼지가 되는데 이는 원래 유전자가 멧돼지 유전자였기 때문입니다. 유전자가 고장나고 잠들어 있었는데 자연으로 돌아가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돼지뿐만 아니라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조류독감이 유행했을 때 우리에 갇혀있던 닭을 산에다가 풀어주었더니 모두 조류독감에서 벗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잔병 치레를 하던 반려견이 유기된 뒤 야생에서 생활하면서 오히려 건강해지는 일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 환경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케냐 나이로비의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모든 동물의 뼈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밀렵꾼들이 상아를 채취해서 팔아먹으려고 코끼리를 많이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1980년대까지 아프리카 코끼리가 약 100만 마리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됐는데 지금은 약 40만 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코끼리나 낙타는 아주 영리합니다. 기린이나 얼룩말 같은 동물은 사자가 자기 새끼를 물어가도 그냥 가만히 있는 등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코끼리는 자기 새끼나 가족, 동료가 밀렵꾼들이 쏜 총에 맞아 쓰러지면 처음에는 무서워서 도망가지만 다시 돌아와 슬퍼한다고 합니다. 코로 피를 닦아내면서 눈물을 흘리며 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은 코끼리한테서 상아가 사라진 것을 보면서 영리한 코끼리들에게 상아가 있으면 총에 맞아 죽겠구나. 나와 내 새끼들에게 상아가 없어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유전자는 자연에서 떠나 우리에 갇히는 육체적 환경의 변화로도 변질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환경, 마음에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변질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암을 잡아먹는 T세포나 NK세포 같은 면역세포가 있는데도 오늘날 암이 많이 발병하는 이유는 대부분 암 환자들의 마음에 갈등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증상과 우리의 뇌, 그리고 예기치 않은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조명함으로써 독일 신의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 리케 게르트 하머는 암 환자들에겐 대부분 갈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남과의 갈등, 자신과의 갈등이 있고 화목이 잘 안 돼 미워 죽겠다. 기가 막혀 죽겠다. 살맛이 안 난다. 죽어버리고 싶다 같은 생각을 하면 유전자는 즉시 이러한 생각에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코끼리가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상아를 재생시키는 유전자 스위치가 바로 꺼졌듯이 말입니다. 살맛이 안 난다. 사는 재미가 조금도 없다. 죽어버리고 싶다. 와 같은 생각을 하면
암을 잡아먹는 T세포나 NK세포를 관장하는 유전자는 몸의 주인이 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죽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여겨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암이 있어도 잡아먹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암을 잡아먹는 면역세포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신념의 생물학, 후성 유전학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KBS 아침마당을 보고 연락해왔던 80세 어머니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 환자가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대학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도 계속했는데 왜 해결이 안 됐을까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암을 잡아먹는 T세포나 NK세포가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이 육체적 환경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방에 계속 누워만 있었는데 밖에 나가 땅을 밟으며 햇볕을 쬐고 계속 걸었고 땅에서 나는 자연 식물식 위주로 먹는 등 육체적 환경을 집돼지를 산에다 풀어준 것처럼 바꾸었습니다. 마음의 환경은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이전엔 나는 암 환자다. 치료를 받아도 계속 나빠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곧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믿었는데 마음을 바꾸어 아니다. 나는 다 나았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밧줄을 잡고 땅을 맨발로 걸으며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온전케 돼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자기 신념을 죽을지도 모른다에서 나는 다 나았다로 이미 영생을 얻어서 죽지 않는다는 쪽으로 바꾸니까 T세포나 NK세포가 주인이 살겠다고 하는구나. 이제 암을 잡아먹자. 이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후성 유전학 역시 사람이 육체의 선택과 마음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유전자가 변화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쉽고도 단순한 방법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 집돼지가 야생돼지 상태가 되고 나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이제 다 나았고 이미 생명을 얻었다는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5살 정도 된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 중 한 아이는 별탈 없이 자라 건강한 성인이 되었는데 다른 아이는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대여섯 살 무렵 이 쌍둥이 엄마가 독감에 걸려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엄마가 너무 아파서 그럴 거라고 이해하며 그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긍정적인 마음을 선택했지만 다른 아이는 엄마가 우리를 미워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이나 밥을 안 주는 거라며 부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똑같은 엄마의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지만 마음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마음이 긍정적인 선택을 하면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는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고 부정적 선택을 하면 행복 호르몬 스위치가 꺼져 우울증과 불면증이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질병과 고통은 그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 것인데 유전자 스위치는 바로 주인인 내가 쥐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2010년에 후성 유전학이 나온 후 모든 병은 당신이 어떤 육체적 선택과 마음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병을 유발하는 유전자 스위치를 켤지 병을 억제하는 유전자 스위치를 켤지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후성 유전학이 나오기 수백 년 전에 이런 주장을 한 의학자가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의사인 파라켈수스로 제2의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황제로 불리는 분입니다. 파라켈수스는 종교개혁의 마르틴 루터보다 10년 늦게 독일에서 태어났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파라켈수스는 의학계의 마르틴 루터, 즉 메디컬 프로테스탄트로 불립니다. 파라켈수스는 바젤대 의과대학 교수로 부임한 첫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당시의 정통의학인 갈레누스 의학 교과서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교과서로는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고 하며 병을 치유하는 힘은 의사의 의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이처, 즉 자연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네이처란 자연이란 뜻도 있지만 천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연과 천성, 자연과 하늘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병은 자연과 하늘이 고친다며 의사들은 열린 마음으로 자연과 하늘에서 출발하라는 유명한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육체적 환경은 자연을, 마음의 환경은 하늘의 마음을 선택하라는 것은 후성 유전학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대기에서 탄산가스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배출하며 뿌리는 땅으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사람은 산소를 빨아들인 다음 탄산가스를 배출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큰 조화입니까? 식물이 탄산가스를 빨아들인 후 산소를 내보내고 나면 탄소가 남습니다. 식물은 이 탄소를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과 합하여 탄수화물을 만듭니다. 사람은 그 탄수화물을 먹고 탄수화물은 세포로 들어갑니다. 탄수화물은 세포막을 뚫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포도당으로 바뀌고 세포질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가 있는데 포도당을 연료로 삼아 연소시킵니다. 이때 포도당은 장작, 산소는 휘발유 역할을 합니다. 불을 일으키는 불씨는 바로 햇빛입니다. 우리가 햇볕을 쬐며 산소를 받아들이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은 불을 떼서 전기를 만드는데 사람은 전기의 힘으로 삽니다. 심전도, 뇌파검사, 근전도 같은 검사도 육체에 흐르는 전기적 작용을 이용한 진단 방법입니다. 이처럼 불을 떼서 전기를 만들고 나면 부산물이 남는데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또 우리 몸에서 전기가 돌아가면서 마찰이 생기고 여기서도 부산물이 나오는데 바로 정전기입니다. 부산물인 활성산소와 정전기가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유전자를 손상하고 변질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가장 좋은 음식이 채소와 과일과 곡식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맨발로 흙을 밟을 때 활성산소와 정전기가 엄청 많이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맨발로 흙을 밟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효과가 있는지 꼭 기억하고 하루에 두세 차례 한 번 걸을 때 단 10분만이라도 가능하면 30분 정도 맨발로 흙을 밟기 바랍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은 흙과 접촉하지 않는 콘크리트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 흙집에 살 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게다가 전기의 흐름을 차단하는 절연체 신발을 신고 있어 땅과 접촉할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햇볕을 쬐고 맨발로 땅을 밟고 채소와 과일과 통곡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병이 다 나았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많은 병이 사라집니다. 난치병에 걸렸더라도 다 괜찮아, 좋아. 자녀들이 좀 삐뚤어져도 다 괜찮아, 좋아질 거야. 돈이 없어도 다 괜찮아. 누구와 화목하지 못하고 좀 미워해도 다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맨발로 땅을 밟고 걸으며 햇볕을 쬐고 채소와 과일과 통곡식 위주로 먹고 모든 게 다 좋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마음의 선택을 하면 이것이 후성 유전학에서 말하는 모든 병을 치유하는 유전자를 복구하는 방법이며 파라켈수스가 말한 대로 치유는 의사의 의술이 아니라 자연과 하늘의 힘으로 된다. 자연과 천성의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돕기 위해 저를 찾는 모든 분께 가르쳐드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 대신 원망, 기쁨 대신 슬픔, 희망 대신 절망이 일어나면 유전자가 꺼지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를 유도할지 고민 끝에 꾀를 낸 것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 소리내어 말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30분 정도 자기 부모 얼굴을 떠올리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를 계속 말하면 어떤 사람이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환자 중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마음먹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위암에 걸려 저한테 온 환자였는데 아버지가 첩을 얻은 후 집에 와서 난동을 부리자 저건 악마이니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도 마지막에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부모에게 감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놀랍게도 유전자가 회복됩니다. 친정 부모에 대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를 말하게 하고 시부모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하고 남편에 대해서도 계속 감사하게 했습니다. 산책할 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를 소리내어 말하게 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굴지의 대학병원 암센터 소속 교수 몇 분의 강의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암 환자들을 수술, 항암제, 방사선으로 주로 치료합니다. 강의 내용은 암 환자 중 치유가 잘 되고 오래 생존한 사람들에게 3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인데 이분들도 나와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치유가 잘 되는 사람들은 첫째,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것. 모든 것이 보기에 다 좋다고 여기며 만물을 긍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생긴 암에 대해서까지도 다 괜찮아 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가정이 화목하고 모두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여기서 화목이란 감사의 극치를 뜻합니다. 화목하다는 말은 감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셋째, 흙에서 나는 채소와 과일과 통곡식을 먹으며 자연으로 돌아간 분들입니다. 어떤 의사가 환자를 보든 결국 진실의 공통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긍정과 감사,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문제를 언급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은 쉽고도 단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나의 믿음이 현실이 된다. 내가 믿는 것에 의심이 없다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념이 이 세상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이 진리는 가장 위대한 생명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디슨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이가 워낙 바보 같아서 가르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아이를 바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니 정말로 그렇게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머스가 병아리를 깐다고 암탉처럼 달걀을 품은 것을 보고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혼내기도 했는데 이웃집 아이에게 위험한 약을 먹이는 등 계속 엉뚱한 사고를 치자 어머니는 바보야,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아들을 바보라고 부르고 아들이 바보라고 믿으니 바보가 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에디슨의 어머니는 이제 반대로 아이를 천재라고 부르고 천재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천재가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후로는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천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육체의 환경을 선택하듯 마음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신념에 의심이 없으면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나는 낫기 어려운 병자다 라고 선택할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는 이미 완치되어 최고로 건강한 사람이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다.
또는 나는 많은 것을 가진 부자다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나는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다 또는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를, 나는 죄가 많은 죄인이다 또는 나는 죄가 없는 깨끗한 의인이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내 삶은 불행하다를 선택하거나 나는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그 신념에 의심이 없다면 반드시 그 신념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 바로 후성 유전학에서 증명된 과학적 진실입니다. 내 유전자는 내 생각과 신념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모든 세포는 내 육체의 사령부격인 생각에 따라 재배열되는 것입니다. 후성 유전학은 병 치유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 신념을 관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최고의 암센터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은 60세 남성 간암 환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환자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 정도를 처방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사가 보더라도 더 치료할 여지가 없는 환자였습니다. 그때 저는 자연치유 의사인 와타나베 쇼의 저서 현대 병해의 도전, 고다 미스오 교수의 생체식 건강법, 하버드 보건대학원 닥터 버나드 라운의 치유의 예술을 찾아서 등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들 자연치유 의사들은 현대의학으로 왜 암과 같은 만성질환자를 치유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결과만 치료하려 하기 때문이다. 병은 자연의 질서를 떠난 것이니 자연의 질서로 돌아가면 병은 쉽게 낫는다. 저는 이 간암 환자에게 자연치유 의학을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임종 직전의 환자였기에 제가 제안한 실험을 기꺼이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 채소즙, 생채식, 오염되지 않은 자연식을 먹고 피부 호흡을 위한 풍욕, 사지운동, 햇볕 쬐면서 땅을 밟으며 맨발 걷기, 커피 관장, 마음에서 병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믿고 상상하기 등 자연치유에서 권하는 요법을 실천했습니다. 석 달 후 그 환자는 암센터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었고 6개월 후에는 암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암이 어떻게 사라지고 좋아졌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낫기 어려웠던 환자가 좋아지자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의술이라도 가진 줄 알고 암 환자들과 난치병 환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등에서도 찾아와서 아주 난처했습니다. 저는 책을 보고 실험을 좀 해보았을 뿐인데 난치병 환자들이 밀려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일본과 미국의 자연치유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그들에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동료 의사들은 저를 이상한 의사라고 합니다. 외과 의사라면 수술하고 약을 써야 하는데 저는 수술이나 약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 생채식과 절식을 권하거나 병이 다 나았다고 믿으라고 하니 상식적인 의사가 보기에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왜 이런 이상한 의사 노릇을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외과 의사이지만 의학의 역사와 의학 철학이 부전공입니다. 대학에서 교수로 있을 때는 그것도 가르쳤습니다. 수천 년 의학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질병과 건강을 설명할 수 있는 단일 이론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둘째, 인간의 지성으로 질병과 건강을 알 수 없다. 지금 한국의 경우 고혈압으로 등록되어 약을 쓰는 환자가 1,100만 명, 당뇨와 고지혈증 환자가 각각 500에서 600만 명,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으로 등록된 환자는 1,2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약을 오래 쓰면 뇌경색이 올 수 있고 콩팥이 망가질 수 있고 또 협심증이나 더 나쁜 병으로 갈 수 있으므로 혈압약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반면 혈압약을 절대 끊으면 안 되며 평생 먹어야 한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뇌경색이 많이 온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왜 뇌경색이 올까요? 혈관이 깨끗하고 피가 잘 흘러가면 심장이 왜 압력을 높이겠습니까? 피가 오염되어 끈적하고 노폐물이 많고 혈관에 때가 많이 끼어 통로가 좁아졌는데 그 좁은 통로로 끈적끈적한 피를 보내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혈압을 높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압약을 먹게 되면 몸이 스스로 치료하는 걸 방해하는 꼴이 됩니다. 피를 머리끝까지 계속 돌려야 하는데 압력이 떨어져 뇌혈관의 피돌림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피 찌꺼기가 쌓여 뇌경색이 옵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는 왜 계속 혈압약을 먹으라고 할까요? 이 의사들은 좋은 의도로 혈압약을 줍니다. 심장은 죽을 듯 압력을 높여 과로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면 심장이 망가지거나 높은 압력이 혈관 벽을 때려서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거나 뇌혈관이 파열되어 뇌출혈이 오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혈압약을 먹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반대하는 의사들은 혈압약으로 뇌경색이 오게 되고 말초혈관의 피돌림을 방해하여 신장이 나빠지고 전립선 비대, 만성 통증 같은 여러 가지 병증이 오게 되므로 혈압약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고혈압의 근본 원인은 피의 오염입니다. 그래서 피를 맑게 하는 방법을 써야 하는데 우리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피를 맑게 하는 것에 관해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독이 많이 쌓이면 말초혈관이 막혀 세포 내에 산소와 영양소가 부족하고 체온이 떨어져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거나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때 미숙한 어린 세포가 생존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분열하게 되는데 이것이 암입니다. 자연스러운 음식을 먹지 않고 마음도 다스리지 못해 내 몸의 세포를 춥고 배고프게 만드니 세포가 생존을 위해서 분열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암은 병이 아니고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의사는 암이 나쁜 것이니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격해서 깨끗이 없애면 좋겠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20세기 중후반부터 인류의 질병 유형이 급성 세균성 질환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과 같은 대사장애와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같은 3대 사망 원인 질환, 만성 통증, 만성 염증 질환, 자가면역 질환,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우울증, 불면증 같은 정신신경 질환 등 많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 질병의 중심 유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들은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습니다. 이 병들은 한때 성인병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성인이 되어 노화하며 생기는 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성인병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 심지어 어린아이에게도 당뇨 같은 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의 경우 1세부터 9세 아이들의 사망 원인 1위 질환이 암입니다. 산모의 태중에서부터 암이 발병되기도 합니다. 미국 MIT에서 신생아 분만 후 산모들의 탯줄을 검사해 보았는데 평균적으로 약 180가지의 화학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식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오염된 산모의 피가 그대로 태아에 유입되어 만성적인 병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런 병들은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생긴 질병입니다. 이 병들은 왜 잘 낫지 않을까요? 세균성 질환의 경우
병을 일으킨 특정한 세균을 찾아내 항생제를 쓰면 일시적으로 병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만성 퇴행성 질환인 생활습관병은 식생활, 활동, 마음 상태, 사회 환경 같은 여러 가지 생활 조건, 방식, 습관, 환경이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한 원인을 찾아내 항생제 쓰듯이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낫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맑은 냇물은 늘 깨끗하지만 막혀서 잘 흐르지 못하는 더러워진 물은 부패합니다. 그렇게 되면 파리나 모기 같은 벌레와 여러 종류의 세균이 서식하게 되는데 이 물에 파리약이나 모기약을 뿌린다고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물이 맑아지고 잘 흘러야 벌레나 세균이 서식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된 피를 그대로 둔 채 혈압약, 당뇨약, 항암제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염된 피를 깨끗하게 하여 잘 흘러가게 하고 어두운 마음을 밝고 평화롭게 만든다면 병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제가 만난 환자들의 고혈압, 당뇨, 알레르기, 만성통증, 자가면역 질환 등 수많은 만성질환이 거의 다 이 원리에 따라서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의 경우 심각한 합병증이 없는 한 한두 달 내에 약 없이 완치됩니다. 인체의 자연치유 시스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둘째, 인체는 늘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체에는 재생 시스템이 있습니다. 생명 프로그램인 유전자는 우리 몸의 이 세 가지 자연 치유력인 항상성, 면역 시스템, 재생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바타 프로그램은 환자 치유에도 많이 응용되는데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믿을 수 있다. 그 신념을 의심 없이 믿는다면 현실이 된다. 우리는 믿는 대로 경험한다. 그러나 이 명제를 믿지 못한다면 그 명제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투명한 신념이라고도 합니다. 유리창이 너무 투명하면 유리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처럼 투명한 신념이란 우리에게 그런 신념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신념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런 고통을 주는 신념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때 육체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경험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2018년 봄, 미국 휴스턴에 사는 교민 50대 유방암 환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유방암이 겨드랑이까지 전이되어 크기가 주먹만 했습니다.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암 진단을 받았는데 거기선 암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자신은 항암제 치료를 받고 싶지 않아 자연 치유를 기대하고 저에게 온 것입니다. 환자는 남편이 너무 강압적인 사람이라 숨막혀 못 살겠다는 생각 때문에 유방암이 생겼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마음의 환경을 바꾸었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겠다고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유방암이 다 나았다고 믿었습니다. 그와 함께 생채식, 절식 등 육체의 환경을 바꾸는 방법을 병행했습니다. 이분은 1년 만에 몸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서 더 재미있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집에 불이 나고 사기를 당하는 등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일어나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청빈한 삶이 아름답고 돈은 더러운 것이다. 부자는 도둑이다 라는 투명한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거부하는 본인의 신념이 자신에게 오는 돈을 막는다는 걸 깨닫고 돈은 좋은 것이다. 부자는 존경스럽고 훌륭하다. 내 한 달 수입은 5만 달러다. 이런 신념을 날마다 노트에 몇십 번씩 쓰고 또 외웠다고 합니다. 1년 만에 이분은 한 달 수입이 5만 달러가 되었다며 저에게 감사했습니다.
의식을 바꾸는 이 훈련은 내가 무엇을 믿든지 또 의심 없이 그것을 믿을 때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는 것이 심신의학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많은 의사가 병을 치료할 때 몸만 치료한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연결해서 치료하면 못 고칠 병이 없는데 마음과 영혼의 힘을 무시하고 있다. 무려 2000년 전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암이나 자가 면역질환 같은 난치병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 병이 나으면 참 행복하고 기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내 마음이 기쁘고 삶이 즐거워야 병이 낫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걸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슬프면 금방 눈물이 나오고 기쁘면 웃음이 나오고 화가 나면 얼굴이 빨개지고 혈압이 오르고 두려우면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으며 음식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가 우리 몸의 생리와 병리에 직접적이고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근거해 예부터 많은 의학자가 질병 치유를 위해 어떻게 마음을 잘 쓸 것인지를 탐구했습니다. 허준도 동의보감에 마음이 산란하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면 있던 병도 저절로 좋아진다라고 썼습니다. 사람의 마음 세계는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발생하는 생각이 모두 모여있는 마음이 필름이며 내 몸이 살며 경험하는 현실은 스크린에 나타나는 영상이라고 해봅시다. 내 마음, 즉 필름이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 내 몸이 경험하는 현실, 즉 스크린에 펼쳐지는 영상이 결정됩니다. 즐거운 생각을 품으면 유쾌한 현실을, 불만이 가득하면 불만스러운 현실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극적인 영화를 보고 있는데 더는 이 비극을 보고 싶지 않다면 스크린만 가리면 될까요? 필름이 그대로니 필름을 바꾸지 않으면 영화는 그대로 계속됩니다. 한 심리학자는 우리가 하루에 생각을 몇 가지나 하는지 조사했습니다. 수천에서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99%는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이가 없는 생각들이었고 부정적인 생각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각이 노폐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거의 틀림없이 내 마음에 늘 고통스럽고 불쾌한 생각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이며 내 마음을 바로 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필름 뒤쪽에는 이 필름을 비추는 조명등, 즉 빛이 있어야 스크린에 영상이 펼쳐집니다. 이 빛은 순수 의식입니다. 내 마음을 뒤에서 비추는 빛은 이런 마음과 생각, 그것이 나라는 생각까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있다는 느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의식의 공간이 그 조명등이고 영 또는 신성,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겐 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필름은 그냥 놔두고 영상만 지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필름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암 환자들 대부분은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려움과 분노입니다. 두려움과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화해와 축복의 산책이라는 아바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기 삶에서 지녔던 두려움과 분노의 동기가 된 생각과 말을 속삭이고 그 다음 모든 대상을 축복하게 하는 거지요. 과거의 생각이나 사건은 다 잊어버리고 현재 눈에 보이는 경치와 소리와 세상 만물을 다 곱고 감사하게 보며 마음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내 마음속 갈등, 두려움과 분노, 슬픔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천지 만물,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 모두를 아름답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나는 다 나음을 입었다.
완전케 됐다는 말이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하루에 수천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부정적인 생각, 내가 환자라는 생각을 내내 하며 지냅니다. 그러나 나는 나았다, 완전해져서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하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은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과 육체를 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나 마음과 상관없이 나는 영적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어떤 존재라고 믿고 있나요?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육체를 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생각일 뿐인데 이것을 확실한 진리처럼 믿지요. 내가 계속해서 이 육체를 나라고 믿으며 살 것인지, 육체에서 독립해 영적 존재로 살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놓인 드럼통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 드럼통을 굴려보십시오. 잘 굴러가지 않을 겁니다. 이제 드럼통에서 나오십시오. 다시 드럼통을 굴려보세요. 살짝 밀어도 드럼통은 쉽게 굴러갈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드럼통 속, 즉 내 몸이나 마음 속에 평생 갇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 드럼통, 즉 내 몸과 마음을 바라봅시다. 나는 완전하고 한정없는 영적인 존재이며 자유자재로 몸과 마음을 드럼통 굴리듯 다룰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몸으로 생각합니다. 몸뚱이가 죽을까봐 벌벌 떨며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진짜로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환자의 임종을 많이 보았습니다. 환자가 숨 쉬는 모습과 숨이 멎은 후 사망한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부부 사이에도 숨이 떨어지면 그 옆에 있으려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이 빠져나가면 그 다음은 낙엽같이 보입니다. 이를 보며 우리가 정말 영적 존재임을 더욱 실감했습니다. 육체가 세상을 떠나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내 의식은 영원히 죽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육체가 나라는 생각을 지워버리면 거기에 남아있는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불교계의 위대한 스승인 청화 스님은 팔만대장경과 신구약 성경을 비롯한 천지 우주의 진리를 전도 망상이란 제목의 한 페이지 글로 정리해서 남겼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전도 망상을 벗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도 망상이란 거꾸로 잘못 보는 망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감각기관인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실제를 실제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생명의 창조력을 방해할까요? 전도망상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무한한 힘을 지닌 불성, 신화, 영 또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자각하지 못하고 물질이나 육체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이 무한한 능력을 지닌 불성은 부처를, 신아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영적 존재, 영생하는 생명이 자기 자신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물질이나 육체로 보는 것이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노화해서 죽습니다. 손톱이 계속 자라고 머리카락도 계속 나고 빠지며 각질도 계속 떨어져 나옵니다. 위나 창자의 점막세포는 수명이 일주일 정도여서 일주일 만에 다 바뀝니다. 간과 폐와 같은 부드러운 조직은 3개월 만에 한 번씩 완전히 바뀝니다. 두개골 세포가 가장 오래 사는데 10개월에 한 번 정도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 몸뚱이 속에 1년이나 2년 전 세포는 지금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계속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변하고 있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바타 프로그램이나 명상, 신앙 등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이 나라는 생각이 다 사라져버린 다음에도 내가 있다는 느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옛 가르침에 사람의 마음을 좁히면 바늘 구멍만큼 좁아져 버리고 넓히면 천지 우주를 감쌀 만큼 넓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옛 가르침에 둔조 역풍이요, 승조 순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련한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아가고 지혜로운 새는 바람 따라 날아간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새는 천지 우주의 진리로 보면 진짜 나로서 존재하는 자신이 무한한 능력을 지닌 영적 존재임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육체가 나라는 생각이 가짜임을 아는 존재가 될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아주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의학에서 배워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병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 나았으며 완전히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몸과 마음 넘어 진짜 순수의식인 나를 발견하고 그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건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고통도 사라지며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